네, 신지우입니다. 차우칠라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작습니다, 동네가. 2002년에 인구 집계 확인해 보니까 19,000명 정도 산대요. 2만 명이 안 되는 거죠. 19,000이면은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최하위입니다. 밑에서 두세 번째 순이에요. 작은 도시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법도 한데 의외로 미국에서는 유명합니다, 여기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범죄 사건 때문이에요. 1976년에 대규모 아동 납치가 있던 건데 아직도 미국에서 이게 깨지지 않는 최대 규모의 납치 사건입니다. 무장 강도 셋이서 학교 버스를 납치해요. 안에 타고 있던 아이가 26명이었거든요. 운전기사까지 한 번에 27명을 납치한 건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을 벌인 범인들의 정체와 범행 이유였습니다. 왜 학교 버스를 납치한 건지 이번에는 1976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차우칠라 스쿨버스 납치 사건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6년 7월 15일 오후 6시 캘리포니아주 차우칠라 경찰서는 전화로 업무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데일리랜드라는 학교의 학생 26명이 특별 활동을 하고 집에 가던 중 단체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집에 올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학교에 전화해봤죠. 그랬더니 31명이 안전하게 버스를 탔고 정시에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지금은 아이들과 운전기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뒤늦게 연락 돌리면서 확인해 보니까 버스가 항상 하던 대로 정류장 3개를 지나가면서 학생 5명을 내려줬어요. 네 번째 정류장부터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단체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은 현재 인원만으론 사건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근처 다른 지역 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사라진 사람들은 버스 기사까지 총 27명입니다. 처음엔 55살의 버스 운전기사인 에드워드 레이가 벌인 사건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이 사람은 평판이 좋아요. 학생들이 사는 차우칠라에서 태어났고 좁은 지역이라 아는 사람도 많거든요. 성실하기로도 유명하고요. 원래 옥수수 농장 하던 농부인데 지역 주민과 아이들 편의를 위해 29년 동안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봉사를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를 알면 누구나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름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지역에서 한 번도 없던 대규모 실종 수사가 시작되자 전국의 방송사와 신문 기자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오래전부터 미국은 아동 범죄에 민감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26명이 단체로 사라지니까 FBI 요원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 사건 구조가 좀 특이하죠. 단순히 부모나 어떤 학교에 대한 보복이라면 그리고 몸값 거래였다면 범행 목적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아이 26명을 도로에서 단체로 납치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일단 스쿨버스는 노란색이죠. 눈에 띄기 쉽고요. 어디 숨기려고 해도 동네가 좁다 보니까 장소가 다 뻔해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 유괴범들이라면 아이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돌발 행동 때문에 당황해서 죽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26명을 한 번에 감금해둘 수 있겠냐는 거죠. 범인들의 목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럼 대체 아이들은 왜,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거냐? 사건 당일 아침부터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때가 여름방학 기간이었어요. 누구나 방학을 기다리지만 차우칠라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골이라서 놀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방학 때마다 특별 활동을 여는데 대부분이 또 여기에 와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니까 버스 운전기사인 에드워드도 출근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방학이 없는 학교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이 운전기사입니다. 1976년 7월 15일 오후 3시 아이들은 특별 활동으로 수영을 한 뒤 에드워드가 운전하는 버스에 다 탔어요. 이날 버스에 탄 아이는 5살부터 14살까지 31명이었고 정류장 3개를 지나가면서 5명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아이들은 남자 7, 여자아이 19이었고요. 네 번째 정류장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시골 도로고 평소에도 차가 별로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정류장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흰색 밴 하나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겁니다. 에드워드는 차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출발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차에서 총 든 사람 셋이 내리더니 버스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위협했어요. 아이들은 총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의자 밑에 숨었고요. 에드워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후진이라도 한다면 총을 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문을 열어주자니 범인들을 의도대로 해주는 꼴이잖아요. 잠깐 고민했지만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범인들이 다 스타킹을 뒤집어 썼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이렇게 버스가 납치된 거예요. 이미 범행 계획을 했던 것처럼 역할을 나눠 맡았는데 한 명이 에드워드와 아이들 앞에서 총으로 위협을 했고 한 명은 버스 운전, 나머지 하나는 자기들이 타고 온 이 흰색 밴을 운전해 버스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은 차우칠라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숲이에요. 여기서 미리 준비해둔 다른 차와 따라오던 흰색 밴에 아이들을 나눠 태우고 다시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차를 보면 알겠지만 창문을 다 막아놔서 아이들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납치 11시간 만인 7월 16일 새벽 3시 어떤 언덕에 도착했어요. 언덕 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었고 밑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었거든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라는 거죠. 밑으로 와보니까 사방이 철로 막힌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위해 범인들이 준비해뒀던 것처럼 안에는 매트리스와 과자, 물, 양동이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벽 양쪽 끝에는 공기가 들어오도록 환풍기, 전기도 설치했어요. 전구도 달려 있었거든요. 에드워드와 아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자 범인들은 사다리를 치우고 위에 구멍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흙으로 철판 위를 덮는 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땅 밑에 감금돼 버린 거죠. 밖에서 보면 이 밑에 사람을 가두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에드워드 혼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었고 당장은 아이들에게 과자와 물 먹이면서 진정시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7명이 버티기에는 너무 작은 양이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돌아가던 환풍기가 고장나요. 그리고 대충 만든 공간인지 천장이 점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흙 무게 때문에 주저앉는 거겠죠. 이대로 범인들이 금방 다시 오지 않는다면 전부 산소 부족이나 매몰돼서 죽을 거예요. 유일한 성인이었던 에드워드는 어떻게든 탈출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14살 마이클이에요. 이름이. 같이 탈출을 시도하죠. 이때 마을에선 무슨 일이 있었냐? 난리가 났습니다. 실종신고로. 경찰과 FBI, 방송사 기자들, 아이 가족들이 다 모였고요. 상황이 TV로 실시간 중계됐어요. 일단 수사 계획이나 방향, 파악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이상한 점은 이거예요. 이게 보통의 아동 납치와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인질이 많을수록 도망칠 가능성이 높고 관리가 힘들어서 범인은 특정 몇 명만 노리는 게 나았을 텐데도 버스와 안에 타 있는 사람들 전부를 납치했다는 거죠. 특별히 잘 사는 집 아이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경찰은 범인들이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서 몸값을 하나씩 교환할 생각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자니 사건 12시간이 지나도록 협박 전화 한 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풀에서 납치된 버스가 발견돼요. 이미 인질들을 이동시킨 뒤라 버스 안엔 단서가 없었습니다. 주변 수색을 해봤죠. 수풀이니까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지울 수는 없을 거예요.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풀이 눕겠죠. 그것도 납치된 사람이 27명이나 되니까 범인까지 합하면 한 30명 이상이 이동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동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버스가 이동된 것 같습니다. 천하의 FBI라도 이런 상황이면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16시간 만인 7월 16일 오전 8시 사건 현장인 차우칠라와 160km 떨어진 채석장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발견된 겁니다. 에드워드와 마이클의 탈출 계획이 성공했고요. 전원 생존한 거예요. 다행인데 이제 범인도 범인이지만
어떻게 땅속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죠? 이것부터 범행 체포 과정까지 다시 알아볼게요. 에드워드와 마이클은 어떤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갇혀있던 철로 된 방은 사실 대형 트럭 위에 올려둔 컨테이너였습니다. 트럭이 들어갈 만큼 길을 내서 세워두고 그 위에 올린 컨테이너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지하실처럼 만들었던 거예요. 에드워드는 컨테이너에 있던 매트리스를 쌓았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마이크를 위로 들어 올려 보니까 애 손이 천장에 닿았던 거죠. 그래서 마이클이 범인들이 막았던 그 구멍을 밀어요. 틈을 만들었고 그 사이로 올라갔죠. 이렇게 에드워드가 하나씩 아이들을 들어 올려주고 위에선 마이클이 손을 잡아 끌어올리는 식으로 모든 아이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엔 에드워드까지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래와 돌밖에 없는 채석장으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채석장으로 일하러 오는 직원들이 출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납치된 아이들을 발견하면서 차우칠라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16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던 거예요. 아이들을 노렸던 범인이 납치하면서 만약에 에드워드를 죽였다면 다들 컨테이너 안에서 식량과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겠죠. 아이 중에는 그나마 마이클의 키가 컸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일이지 대부분은 초등학생이라 에드워드가 들어 올려줘도 천장에 팔이 닿지 않았을 겁니다.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피해자들 전원 생존했고 집에 돌아갔어요. 부모들 다 만났어요. 남은 건 범인을 찾는 일인데 누가 왜 스쿨버스를 납치해야 됐냐 이겁니다. 피해자들은 범인들이 스타킹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납치 당시 기억과 감금돼 있던 현장의 특징만 가지고 추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단서는 발견 장소인 채석장이죠. 아이들이 사는 차우칠라에서 160km 떨어진 산속인데 범인은 아마도 이 채석장의 위치를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는 감금 장소인 대형 트레일러 트럭 위에 있던 컨테이너라는 거예요. 트럭과 컨테이너를 이동시킨 거겠죠.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건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버스가 들어갈 만큼 땅을 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범인들이 타고 왔던 흰색 밴이죠. 흰색 밴은 쉽게 볼 수 있는 차예요. 하지만 범인들이 미리 유리를 가려놔서 여기에 탔던 아이들도 딱히 기억해내야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면 수사를 이용하거든요. 운전기사인 에드워드에게 버스를 가로막았을 당시 그때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요. 차 번호판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차 조회해 봤죠. 그랬더니 이 차가 아이들이 발견된 채석장 주인의 아들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인 겁니다. 며칠 전엔 채석장 아들과 친구들이 여기 와서 흙을 파내고 있던 걸 본 직원들도 많았어요. 사실 채석장집 아들이 채석장에 와서 땅 파는 게 수상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뭐 딱히 의심하진 않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뒤늦게 사건이 일어나고 정황 따져보니까 이렇게 퍼즐이 맞았던 거예요. 용의자 파악됐으니까 집에 가보면 끝나는 거죠. 집안에서 아이들 몸값으로 500만 달러, 이게 지금으로는 2380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는 310억쯤 돼요. 이 돈을 받아내려고 써둔 편지와 납치에 쓰인 총들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용의자 2명의 신원도 밝혀졌거든요. 이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수염 난 사람이 채석장 주인의 아들인 24살의 프레드릭 우드, 가운데는 24살 제임스 쉔필드, 오른쪽은 22살 리차드 쉔필드로 친구와 그 동생 사이였던 거죠. 용의자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경찰은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셋 다 너무 잘 사는 집안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공범인 쉔필드 형제는 대를 잇는 유명한 의사 집안 아들들이고요. 프레드릭 우드의 아버지는 채석장 외에도 여러 회사를 가진 사업가였거든요. 굳이 이런 사건을 저지르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 알고 보니까 셋 다 직업 없이 부모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던 망나니 새끼들이었던 거예요. 자식에게 화가 나 있던 부모들은 그래서 금전 지원을 끊은 상태였고요.
돈이 필요했던 범인들은 갖고 싶은 차를 사려고 이 사건을 저지른 거죠. 이제 체포만 남은 상황인데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모두 차우칠라에 돌아갔다는 뉴스를 보고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공개 수배로 쉔필드 형제 중 형이 먼저 체포됐고 동생은 8일 만에 자수했어요. 사건을 계획한 주범인 프레드릭 우드는 캐나다로 도망갔지만 이미 신원이 공개된 상태라 2주 만에 밴쿠버에서 체포됐죠. 그럼 범행 동기가 아이들 몸값이라는 건데 정작 전화가 걸려온 적은 없었잖아요. 경찰은 이것도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스쿨버스를 납치한 그날 범인들은 차우칠라 경찰서에 500만 달러와 인질을 교환하자고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사건이 알려지면서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아이들 가족이 전화를 하도 많이 한 거예요, 경찰서에.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범인들이 이날 1시간 넘게 전화를 시도했는데 통화가 안 되자 다음날 편지를 보내기로 했고 그날 밤에 범행 성공을 축하하는 술을 마시다가 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깜짝 놀란 거죠. 아직 우리는 편지를 보내기도 전인데 아이들이 다 탈출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경찰 수사 들어올 테니까 급하게 도망쳐 봤던 거지만 전부 금방 붙잡히면서 차우칠라 버스 납치 사건이 끝나게 됐던 겁니다. 범인들은 아동 납치와 감금, 신체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부모들은 용돈을 끊었지만 지 자식들은 또 귀했는지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거든요. 증거가 명백한 것도 있지만 이게 법을 만드는 시각의 차이인 건데 대륙법을 쓰는 우리나라는 주요 사건 하나에 세부적인 혐의를 가중처벌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건은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성인 1명과 아동 26명을 납치 감금한 하나의 사건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영미법을 쓰는 미국은 전체 사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범법 행위를 하나씩 따로 본다는 거예요. 성인 1명과 아동 26명이니까 이거를 27번의 납치로 보거든요. 여기에 총기 위협, 버스 탈취 혐의도 추가됩니다. 감금까지. 아무리 잘 사는 집에서 비싼 변호사들을 써도 이걸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셋 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항소했고 2심이 열리는데 감형이라도 받아볼 목적으로 세부 사항을 따져볼 생각이었거든요. 쟁점은 아이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느냐였습니다. 이 혐의라도 없애볼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은 납치된 아이 중 몇 명이 그 컨테이너 안에서 코피를 흘리고 배가 아팠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1심에서는 이거를 신체적 상해라고 인정했는데 2심은 신체 상해라고 판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대신에 가석방 되려면 그만큼 수감 생활을 잘 한 상태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가석방을 거절하면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오거든요. 36년이 지난 2012년 자수한 쉔필드 형제 중 동생이 58살에 가석방됐고 형은 39년 만인 2015년 63살에 가석방됐어요. 그래도 주범인 프레드릭 우드는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데요. 19번이나 가석방 신청이 거절된 거예요. 피해자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성인 잡지 몰래 들여오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다가 여러 번 걸렸고 불법 사업도 벌였어요. 교도소 안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집도 사고 결혼도 3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다 이혼했죠. 그래도 결국 70살에 나오는데 2022년에 20번째 가석방 심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망했다는 기사가 아직 없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셋 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면은 사건 담당 검사의 청원이 있던 거예요. 범인 가족에게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검사가. 아니면 판결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법률 기준에서는 피해자들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고요. 범인들 다 풀려났고 피해자들도 지금 중년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날의 충격으로 대부분이 공황 발작과 성격 변화,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 의존증을 겪었고 자동차나 쥐, 어두운 장소를 무서워하는 PTSD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단체로 걸었고 승소도 했어요. 보상 비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주범인 프레드릭 우드가 부모에게 상속된 재산으로 이 돈을 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꽤 큰 돈이었겠죠. 마지막으로 자기도 납치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탈출시킨 버스 기사입니다. 에드워드 레이는 캘리포니아 교사협회에서 표창을 받아요.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 스쿨버스 운전하다가 91살인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차우칠라에는 그래서 에드워드의 이름을 딴 공원이 생겼고요. 생일이 2월 26일이래요. 이날이 에드워드 레이 데이라고 부르는 기념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 행사 사진인데 피해자들이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았어요. 그래서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뒤에 노란 버스도 보이죠. 이 사건은 미국 최대의 납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판결 내용을 무시한 가석방 논란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말이 좀 많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 차우칠라에서 일어난 스쿨버스 납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